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자, 내일이면 일단 결제일 기준 했을 때 상반기 시장이 마감합니다. 그리고 2분기 시장이 마감하죠.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뭐 이번 주 말까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뭐 기관하고 외인들 리밸런싱 작업이 좀 펼쳐질 겁니다. 제가 6월 초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고, 네,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분기가 보통 보게 되면 매년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6월 중순 넘어가게 되면 좀 시장의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6월 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말씀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분기 말, 그러니까 1분기 말, 2분기 말, 3분기 말, 4분기 말. 그리고 연말에 보게 되면은 주가 또 쭉 밀다가 이제 연초에 또 급등 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기 말 같은 경우는 분기 말과 분기 초는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화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 4분기 중에서 2분기가 가장 또 변동성이 심합니다. 뭐 작년에도 그랬었고요. 왜 그러냐면 상반기 말이지 않습니까? 2분기가 6월이. 그러니까 펀드 뭐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뭐 인위적으로 막 끌어올리는 파생시장 영향에 의해서 이제 끌어올리는 종목군도 있고, 반면에 이제 최근에 이제 2000년처럼 뭐 특별한 뭐 악재가 뭐 나오지 않는 가운데서 뭐 전저점을 다시 한번 위협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파생시장 영향, 또 분기말 펀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면, 이제 다음 분기 7월 달 되게 되면 이제 빠졌던 종목군들은 다시 원위치 올라오고, 또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또 빠지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내일이죠.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는데, 물론 장 마감하고 나서 발표합니다. 미국 시장.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반도체가 오늘 좀 조정이 좀 들어왔었는데, 최근 또 엔비디아도 많이 밀려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요걸 확인하실 때, 물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컨콜 내용을 작년처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가이던스를 어떻게 또 제시하는지, 그걸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 내일 모레 이제 미국 1차 TV 토론회가 있죠. 대선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일단 뭐 쟁점, 현안이 일단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IRA 법안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제 활기찬 이제 토론을 지금 벌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2차 전지가 염두에 두고 미리 좀 주가 좀 조정 나오는 이번 주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레 이제 TV 토론회까지 일단 지나고 나면 시장 이제 분기도 이제 바뀌니까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지 않겠나 싶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6월 말이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상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반기는 주도 종목과 업종이 이제 전차였죠, 전차. 상반기가 아니고 이제 뭐 6월 달에 특히나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강했었고, 한미반도체, 삼전도 조금 움직였고, 현대차 그룹주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 종목군들. 이들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했어요. 특히 이제 6월 같은 경우는 예상은 했습니다만 예상치를 많이 벗어나긴 했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재미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왜냐면 그들 종목군들은 외인들이 좋아하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만, 이따 제가 수급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6월 첫째 주부터 지금 4주 마지막 주까지 외인들의 순매수 1위부터 5위 종목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딱 5종목만 계속 이번 달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다른 쪽은 이제 일부 좀 덜어내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종목군들을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지수는 거래소 기준했을 때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체감 지수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소외감도 많이 느끼셨을 생각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 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3분기부터는 제가 보건대 하반기까지 우리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미국 시장이 먼저 변화가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차트 보시면 만기 지나고 나면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다우하고 러셀 2000 지수는 감매도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지난주부터. 반대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감매수 구간이다,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긴 날, 동시 만긴 날, 옵션 거래가 한 5조 5천억 달러 정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사상 두 번째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주식 매수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기보다도, 콜옵션 매수 자금 들어오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만기 지나고 나니까 뚝 떨어져 버리죠.
예, 오늘 저녁에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나스닥은 지금 만기 끝나고 나서 이번 주에 비교적 많이 빼고 있는데 다우지수는 반대로 급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 2000 지수도 지금 좀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뭔가 종목과 업종에 변화가 생기면서 3분기와 4분기에 큰 변화를 좀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저 역시도 이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환율이 좀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시간 관계상 그 데이터를 제가 뭐 여기서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수출도 계속 이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성장률이 높아지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거든요. 좀 둔화됩니다. 근데 지금 환율 그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계속 그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지금 약세를 보여줬는데 이 부분도 6월 달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때가 5월 말 6월 초죠. 2차 전지가 여기서 이제 원화가 약세되고 나서 이제 꺾일 때 여기서 반대로 환율은 급락 나오고 2차 전지 여기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라인을 지금 벗어나 버렸어요. 이 라인을. 예, 원달러 환율이. 그래서 1390원까지 다시 한번 위협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출 대기업들은 원화 약세 수혜주지 않습니까? 그죠?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했었고. 근데 월봉 보시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아주 애매하게 마감했어요. 여기가 1,400원이 상당히 강한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2022년도 10월 달 1,440원까지 갔었는데 여기가 마지막 저항선입니다. 피보나치 78.6인데 이걸 다음 달에 만약에 1,400원까지 일시적으로 월바퀴가 좀 돌파를 한다 그러면 시장이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면 한 번 더 흔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1,400원 돌파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6월 시장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6월 달 시장의 이제 이슈 특징이 뭐였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일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환율이에요. 환율. 요 세 가지가 이제 환율인데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번 달에 발표했던 미국의 경제 지표, 물가 지표, 고용 지표. 고용 지표는 좀 악화됐죠. 그다음에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또 이제 경기도나 우려감을 표명했죠. 시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CPI, 근원, 그다음에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에서 낮게 나왔잖아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물가가 높게 나와버리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후퇴하니까 주가 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낮게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이번 달에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한 달 만에 또 이제 물가가 낮게 나오니까 예? 또 경기도나 또 예상하고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표가 낮게 나오니까 그걸 우려해가지고 국채 금리는 하락이 나왔는데 달러는 그 강세가 나와버렸죠. 같이 하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1,360원을 원달러 환율이 이탈했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 1,390원까지 반대로 예상을 뒤엎고 올라가 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하고 뭐 현대기아차 이런 그 수출 대기업들의 시장이 주도를 하면서 지수가 2,800선을 돌파를 했었었는데 코스닥이 실질적으로 환율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코스닥이.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막 키코 사태 때 같은 경우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키코 사태 터지면서 그 당시에 막 보석 같은 흑진주 같은 그런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중소기업들이 막 흑자 도산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환율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튼 요게 있었었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 요인이 두 번째가 뭐였냐면 캐나다하고 유럽 중앙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항상 캐나다 중앙은행이 연준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도 먼저 하고 금리 인하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ECB 유럽 중앙은행이 움직이고 아니면 영국의 영란은행이 또 움직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연준의 금리 전망표 보게 되면 뭐 9월 달 인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PC 물가 지표 발표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아마 9월 달에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유로존은 금리 인하를 해버리니까 달러가 또 이제 더 강세 영향을 보여준 것이죠. 그게 있고 이제 세 번째는
프랑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30일 1차 총선 투표가 있고 2차는 7월 7일 날 있거든요. 7월 26일 날 또 파리 올림픽이 있죠. 그래서 프랑스도 유로존 내에서 독일 다음으로 GDP 규모가 경제 파이가 가장 큰 두 번째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불안이 유로화 약세를 자극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렉시트, 유로존을 탈퇴하겠다. 지금 극우 정당이 좀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 전체에서는 코로나 때 자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제 긴축을 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프랑스 지금 극우 정당 같은 경우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것저것 되지도 않는 정책을 막 남발하는 거죠. 선거 전에. 물론 우리도 이제 총선 전에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유로화가 약세난되면서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난된 겁니다. 그 달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그 유로화잖아요. 50%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 전환되다 보니까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약세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수급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급등 나오면 아무래도 시장을 좀 관망하는데 환율 원화 약세 수혜주는 실질적으로 현대기아차죠. 수출 대기업,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물론 해외 직접 생산하는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생산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들 기업들의 수혜가 되면서 그쪽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쏠리면서 6월장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들만의 장세였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외인들의 파티가 이제 벌어진 겁니다. 다른 쪽은 힘을 못 쓰고 이제 2차전지라든지 대부분 다 밀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코스닥은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거래소 소는 강세였고 닥은 약세였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월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플러스권을 유지했습니다만 상반기 동안.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지수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고 어제 기준했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한 18% 올랐는데 다우지수는 최근에 이제 올라가지고 4% 올랐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 가장 많이 미치는 러셀 2000 지수는 마이너스예요. 0.5%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러셀 2000 지수와 비슷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러셀 2000 지수가 그동안 상반기 동안은 나스닥은 18% 거의 20% 지수가 오를 동안 오히려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구도가 다음 달 3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 시장도 뭔가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 때 수익이 안 나시고 그다음에 또 2차전지 물렸던 분들은 지금도 반도체 들어간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 들어가서 수익이 안 나요. 기울어진 운동장 이제 바로 세우기. 요게 지금 만기 이후에는 변화가 생기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종목하고 업종 변화가 생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희망을 가지시고요. 제가 지금 인디안 기후재식 전략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긍정적인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자, 그럼 달러가 일단 좀 꺾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가. 근데 지금 어제죠, 어제. 유로하고 달러하고 상대적으로 여기서 달러가 치고 가고 유로화가 약세란 되다 보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도 그냥 급등이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어제 좀 꺾이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4월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 추세선 상단에서 조금 머리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고, 유로 같은 경우는 4월 15일 날 저점 대비 지지 맥점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언제 저점이 나왔습니까? 4월 19일 날 코스피가 저점이 나왔었죠. 그때 유로화가 저점이 나왔던 거 4월 15일 날. 그래서 월봉 봐서는 이제 7월 첫째 주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달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 강하게 치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돼요. 이따 제가 다른 지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아무튼 그 환율의 영향이 6월 달은 상당히 우리 시장에 특히 이제 코스닥, 2차전지 쪽, 다른 업종에 좀 악영향을 미쳤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반전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3분기를 좀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거래소도 거래소입니다만은, 지금 그 코스닥 같은 경우가 그 환율 영향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코스닥 지수하고 지금 달러 인덱스하고 제가 상대 비교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이제 달러가 약세난 된다 그러면 코스닥은 또 급등 나오고,
달러가 이제 반등 나오면 코스닥은 또 거래소보다 먼저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예, 완전 상반되게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달러가 이제 강세전 되다 보니까 코스닥 거기서도 이제 급락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난 그 5월 중순부터도 여기서 서로 이제 딱 변곡점이었죠, 변곡점. 예, 저기서 여기 달러가 좀 꺾일 줄 알았어요. 꺾일 줄 알았는데 여기서 치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고, 특히 이제 ISM 제조업지수는 지난달 같은 경우는 50 이상 나와버리니까 19개월 만에 최대치가 나와버리니까 그때 또 시장도 밀었죠. 물가 이제 안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 때문에. 근데 한 달 만에 다시 또 50 미만으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또 경기 둔화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달러가 또 거기서 이제 급등 나와버린 것이고, 왜? 달러는 안전자산이니까 국채금리는 빠졌는데. 그러면 또 이제 프랑스 또 정치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여기서 또 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 조건이 아까 그래서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 때문에 강세가 됐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다음 달에 발표하는 경기 지표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ISM 제조지수가 6월 달까지가 가장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7월, 8월, 9월은 또 3개월은 또 경기 지표가 또 호전됐거든요. ISM 제조지수가. 예.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실이 기정화된 가운데서 ISM 제조지수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이 저점이었고 7, 8, 9, 3분기 동안 계속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다음 달에 발표하는 ISM 제조지수가 지난달 대비해서 좀 좋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미국 참여자들도 시장 참여자들도 아하 드디어 이제 이게 경기 둔화가 아니고 연준에서 경기 이제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을 시도하려는 그동안의 이제 목적을 뭐 달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또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예, 근데 또 이제 국채 금리는 이미 4.4 미만으로 또 빠졌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보건대는 지금 대형주도 대형주입니다만은 예, 중소 개별주 상반기 때 아주 찌글찌글 못 움직였던 이런 못난이 종목군들이 이제는 좀 기지개를 펴고 예, 반등의 그 선봉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음 달 이건 이제 뭐 7월 초에 이제 그 월봉 기준 했을 때 시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조금 이제 달러가 이제 수그러진다 그러면 예, 반등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그림 보시면은 그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이제 환율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2차 전지 더불어 가지고 오늘 이제 외인들이 선물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죠? 매수 들어왔는데 요건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작년 10월 말과 11월 초에 저점을 찍고 나서 여기서 선물 계속 매수를 확대하고 다시 한번 추세 하단까지 밀면 다시 또 매수하고 또 밀면 다시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시장의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실질적으로. 네,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한 거 보세요. 제가 막 투기적 매매를 한다라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끌어올릴 때는 한 번에 끌어올려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소위 얘기하면 이거 패대기죠.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지수가 막 종목 들어오고 막 널뛰기죠. 올라갔다 다시 원위치하고 올라갔다 원위치하고 올라갔다 원위치하고. 예.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5월 달부터 외인들의 선물 매수와 매도가 그래도 지난 4월 고점 대비, 그러니까 10월부터 4월 달까지 이 변동폭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리죠. 절반으로. 그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3분기, 4분기 접어들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6월 달에도 3조 5천억 매수하면서 올해 30조 원 매수를 이미 그 세팅이 끝났습니다. 저점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파생 시장에서 이제 변동성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서 일단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는 변동성이 감소하면서 예, 뭐 중대형주, 대형주보다도 상반기 때 못 올랐던 그런 섹터, 그런 종목군들, 2차전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겠나. 예, 그래서 일단 외인들의 그 선물 매매 현황만 보더라도 4월 달 대비해서 지금 변동폭 자체가 절반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호흡하기가 상당히 좀 편하겠죠. 그죠? 상반기 대비해서. 예, 그래서 이제 3분기, 4분기에 지금 기대되는 대목이고, 6월 달에도 외인들의 수급 보시면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3조 5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한 1조 2조 예, 누적을 보게 되면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2023년도까지 포함한다면 30조 원 넘게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는 이제 하반기에
최소 3천 이상까지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급만 보면 알죠. 수급만 보면.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계속 매도인데 제가 봐서 이제 2차전지도 지금 매수를 좀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2차전지 전체 업종 그 멀티플이 퍼가 PER이 지금 한 20배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2년 전 가격으로 다시 밀었단 말이에요. 2년 전 가격을 해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상당히 지금 많이 완화됐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그 매력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 가격을 다 해결했습니다. 올해만 들어서 LG, 엔솔부터 해가지고 대표 종목군들이 최소 20에서 40% 밀었기 때문에. 근데도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상반기까지는 매수를 안 합니다. 외인들은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는데 사실 2차전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외인들이 선물 한 하방 쪽으로 한 10,000계약 정도? 한 10,000계약 정도 한 번 더 때리면 예? 예, 여기서는 또 뭐 추가 매도를 안 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한 10,000계약 정도 추가적으로 뭐 내일이라 출회된다 그러면 외인들이 예, 이번에도 이제 바스켓 물량을 비울 만큼 비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저점 구간이다. 거래소 기준했을 때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3조 5천억을 매수했는데 거래소 기준했을 때 그럼 뭘 샀나 이렇게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방송 서두에 이게 수급이요. 예, 6월 첫째 주부터 지금 어제까지 외인들의 수급 변화가 없었어요. 6월 첫째 주에도 삼성전자가 매수 1위였어요. 둘째 주도 하이닉스가 2억 매수이고 셋째 주도 기아, 그다음에 현대차, HD, 현대일렉. 이게 한 달 동안 이런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누적 기준했을 때 이 5종목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 6월 달은 이 5종목 외에는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나머지는 주식이 아니야. 우리한테는.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수급 쏠림 현상을 6월 달에 외인들이 시장에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편식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네 좋은 것들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들만의 잔치였다. 외인들만의 파티였다. 예, 거기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그 파티에 초대는 받았으나 결국 가서 접시만 닦고 왔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3조 5천억 아까 매수를 했는데 전체 삼성전자 2조 3천억, 하이닉스 1조 200억. 이 두 종목이 전체 매수 금액 대비 90%. 기아 현대차 하게 되면 이제 3조 5천억 넘어가죠. 예? 현대일렉트릭까지 하면. 그럼 다른 쪽은 이제 덜어냈다는 얘기죠. 예. 이게 아마 이제 6월 달에 2분기 말이고 상반기 말이기 때문에 상반기 결산을 앞두고 펀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뭔가 좀 리밸런싱 작업, 그러니까 손바뀜이 좀 나오고 올릴 거 더 올려버리고 그럼 펀드 수익률이 확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또 이제 상반기 넘어가서 외국인들도 그렇고 국내 기관 투자자분들도 이제 뭐 또 펀드 메이저들 또 계약 또 체결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휴가도 가야 되고. 예. 그런 게 지금 2분기 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벌어진 게 아니냐. 수급적인 면에서. 좀 심했죠, 근데.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3분기 가게 되면 이제 많이 이제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 원화 강세와 더불어가지고. 근데 기관 쪽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께서는 기관들은 매수는 이제 조금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도 순매도인데 매수 1위부터 5위까지 보면 그래도 약간 골고루 담습니다. 근데 기관 쪽에서도 일단 현대차는 들어갑니다만은 포스코 인터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LNF가 매수 2위, 3위 사이예요. 예. 이쪽도 이렇게 담았습니다. LNF 같은 경우도 코스모 신소재도 고점에서 매수했는데 지금 또 기관 투자자분들 그것도 물렸죠. 뭐 추가 매수 하겠죠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네이버 지금 계속 물타기 하시는 것 같고 삼성 SDI, 에코프로 머티, 그다음에 삼성전기 외에 이제 LG화학까지 이렇게 이제 2차 전지를 또 이제 골고루 매수했어요. 약간 이제 분산된 그 수급 구조는 이제 보입니다만 근데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보게 되면 기관도 세 종목이 포진돼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세 종목이 지금 포진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근데 외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또 2차 전지 많이 팔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워낙에 이제 이쪽 5종목으로 집중적으로 쏟아붓다 보니까 총알을 다른 쪽이 약간 외면된, 소외된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흘러내린 게 아니게 니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환율이 워낙에 이제 민감하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6월 달은 조금 이번 달은 좀 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매수한 금액이 얼마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외인들이 매수한 금액이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은 지난 5월 달도 3천억을 매수했고 6월 달도 6,900억을 매수했어요. 거의 7천억 어제까지 오늘도 매수했죠. 아마 그래서 7천억이 또 넘겼습니다. 그래서 1조 뭐 한 1,000억 정도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 지난달에 6,800억 6월 초까지는 매수로 강화했는데 6월 첫째 주 지나가면서부터는 그러니까 2월 둘째 주 중반 후반부터는 오히려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근데 지금 어제까지는 일단 6월 달에 90억 순매수고 두 달 동안 거의 7천억 매수했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5월 달에 일단 매도를 했고요. 6월 중순까지는 매도를 했는데 최근에 코스닥이 이렇게 밀면서 매수가 들어왔죠. 지난주부터. 3,060억 매수하고 5월과 6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800억 매수했거든요. 코스닥에서는 3대 그 매매 투자자가 메이저죠. 물론 다른 기관 쪽은 매도를 했어요. 뭐 펀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모펀드 그리고 기타 법인 쪽은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코스닥은 외국인 또 기관 중에서는 이제 금융투자 투신까지 들어오면 좋은데 아쉽게도 투신 좀 매도를 했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인데 우선은 이 3대 매매 주체가 그래도 일단 동시다발적으로 매수했다는 얘기죠. 매수. 근데 지수는 다시 코스닥 지수는 지난 4월 15일 날 졌죠. 6월 초 졌죠. 5월 말 졌죠. 현재 그 위치까지 와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매수했고 금융투자도 한 7천억 매수했는데 지수는 뭐 지금 다시 원위치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외인들이 1조 원 매도했고 금융투자에서 한 7천억을 매도했다 반대로.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지수가 더 아래쪽으로 심하게 빠지니까 매도를 했겠죠. 근데 지금 매수를 했잖아요, 매수를.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도 다음 달에 이제 환율만 조금 급하게 안 꺾인다 하더라도 뭐 1,400원 위쪽으로 솟아오르지만 않고 좀 완만하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코스닥도 지난 4월과 5월 말 저점에서 좀 반등을 모색하면서 3분기에는 이제 우상향 기조를 좀 그려야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코스닥도 다소 약간 전체적인 수급은 이제 매수인데요. 우리가 그 속사를 이렇게 내가 들여다 보니까 외인들이 이제 코스닥도 약간 그 편식을 했어요. 최근에 알테오젠, 그죠? 네, 작년 6월 달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 아카데미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와 버렸죠. 1년 만에 15조 원이에요. 근데 외인들이 7천억 가까이 매수했는데 그중에 알테오젠이 절반입니다. 3천억 매수해요. 3천억. 그다음 HAB 이 두 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죠.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에코프로도 640억 매수했고 PNT도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600억 매수, 30억 매수했고 니노공업 반도체인제 470억 매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알테오젠의 전체 6월달 매수 금액 중에 50%가 지금 집중돼 보다 보니까 다른 쪽은 약간 수급적인 면에서 소외감을 좀 느꼈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제이시스 메디칼을 2,300억 매수했어요. 기관 쪽에서. 그다음에 실리콘투, 파마리서치, 재룡전기, 휴재. 기관 쪽은 지금 그 2차 전지가 1위부터 5위까지 포진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이제 그리드 위주 신규 종목 이게 가장 많았고 LS 머티리얼즈, 엔캠,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에코프로 시총 2위, 2차 전지는 외국인들이 매수 3위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시총 1위 기업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매수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2위부터 4위까지 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약간 지금 반가를 했고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은 또 에코프로 PNT 매수했고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또 새 종목 에코프로 BM까지 매수했다는 얘기죠.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약했냐면
그 원인이, 이제 리튬 가격,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그동안 저도 이제 이 그림을 제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중국 내 탄산 리튬 가격이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서 11월 20날 85,000 위안까지 다이렉트로 여기서 빠지면서 작년에 90%가 빠졌거든요. 리튬 가격이. 80에서 90%. 네, 어마무시하게 뺐잖아요. 거기다 또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여기서 아주 그냥 폭포수 쏟아지듯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점 찍고 한 반등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2월 중순까지 2월 20일입니다. 이날이 2월 20일. 그죠? 12, 1, 2. 3개월 동안 여기서 박스권 행보를 하면서, 네, 여기서 다시 한번 CATL에서 중국에, 네, 그 리튬 채굴 생산을 감소한다 하면서 거기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강한 지지점이 된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글로벌 메이저 기업, 중국의 CATL에서 이춘 강산의 리튬을 생산을, 거기다 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리튬 가격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생산을 이제 감산한다 그러면서 급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보통 이제 메이저 기업들이, 우리가 작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왜 저점이 나왔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콜에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3분기부터 이제 반도체가 회복세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10일 날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재고가 반도체로 쌓이다 보니까 이제 감산을 한다고 선언했거든요. 작년 4월 10일 날 정확히.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그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반도체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반도체가 지금까지 랠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 기업, 선발 기업, 선두 기업이 그렇게 이제 딱 감산을 선언한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그 가격 대비로 안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까지 작년 11월 중순과 2월 중순에 저점을 깨버렸어요. 저도 이걸 안 깰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또 기간적으로도 한두 달도 아니고 작년 11월 1차 저점 주고 2월 중순에 2차 저점 주고, 특히 여기서는 리튬을 감산한다까지 선언까지 했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달이니까 몇 개월입니까, 이게? 예? 3개월, 2월 달. 거의 한 7, 8개월, 한 7개월 가까이를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살짝 깨버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리튬 가격이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자, 6월 첫째 주까지는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강세였잖아요. 그죠? 네, 저점 대비해서 최소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급반등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 중반까지는 사실은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유럽에서 중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 기업별로 관세를 기존의 10%에서 적게는 20%, 많게는 48%까지 관세를 부과한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동안 2차 전지가 많이 밀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수혜가 되면서 반등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 리튬 가격이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중국 관련 기업들은 이제 유럽이 전기차 판매가 미국보다 월등히 많은데 관세를 뭐 기존의 2배 이상 아니면 많게는 4배까지 부과한다 하니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 유럽에서 지금 전기차 팔아먹고 있는데 관세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 전기차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중국 내 탄산 리튬 가격이 거기서 더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7월 4일 날 중국과 독일에서 그 관세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1차 또 협상을 하는데 요건 좀 두고 봐야 되고 아무튼 그러한 원인 때문에 리튬 가격이 빠졌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그 영향이 안 그래도 수급이 쏠림이 심한 가운데서 이런 부분 한율도 급등 나오고 해가지고 그게 세 가지 악재가 또 이제 이게 호재였는데 이제 또 이게 6월 중순 지나가서 이게 악재돼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주 후반에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은데 반등 들어올 때 아주 좀 가급적이면 강하게 들어와 주는 게 좋습니다. 2월 달처럼. 왜 그러냐면 만약에 리튬 가격이 더 빠져버리면 저는 이제부터는 또 우리 기업들한테 너무 악재는 아니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유럽에서 중국한테 관세 부과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 정부가 계속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 세계 전기차 생태계를 지금 파괴시켜버리잖아요. LED 태양광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관세 부과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이 탄산 리튬 가격이 손익 분기점이 12만 위안이에요. 12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만 위안에서 이 가격대에서 머물러 있어야 손실 안 본다는 얘기예요. 기업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빼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업이면 중국 기업들이 아마 파산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반대로. 거기다 관세까지 부과하는데요.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시장에서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이제 수혜로, 예.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리튬 가격이 지금 하락이 나와도 다음 분기에는 저는 이제 크게 영향 안 받을까 보는 게 메탈 가격 하락에 의한 그 판가 조정이 마무리됐거든요. 2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후에는 뭐 리튬 가격이 좀 더 찌글찌글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주가한테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선은 전체적으로 좀 반등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 반등 들어온지 여부를 좀 지켜보죠.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한유를 얘기했는데 지금 그 대한항공 주가 요즘에 안 빠지는 거 봐서 이제 원달러 워낙 약세 안 되게 된다 그러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화 부채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공주가 상당히 지금 피해죠. 예. 근데 대한항공도 이제 안 빠져요, 크게. 제가 이제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하반기 가면 저는 우리나라 지금 원화가 너무 저평가예요. 원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 프랑스 깐느 주가가 이제 일주일 동안 6% 급락이 나올 때,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그 CDS 프리미엄인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 제가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원달러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우리나라 그 국가, 그 CDS 프리미엄이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같이. 아니, CDS 프리미엄이 먼저 급등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가 그 신용도죠. CDS 프리미엄이 가상금리잖아요. 국제. 근데 지금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과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예, 35에서 한 45?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70 이상 되는데. 한율은 지금 1,400원을 막 위협하려고 1,490원까지 급등 나왔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CDS 프리미엄은 잠깐 반등 나왔다가 지금 다시 원위치예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 나오면 CDS 프리미엄도 같이 급등 나와버리면 뭔가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금융 시스템에 뭔가 좀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환율은 급등 나오는데 CDS 프리미엄은 그 자리라는 얘기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뭐 프랑스 뭐 정치적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 지표가 잠깐 또 이제 안 좋게 나오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요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환율이 급등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왜? CDS 프리미엄은 지금 그대로 안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급등 나왔던 환율은 다시 원위치하거든요. 시간 지나면. 아무튼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요 보라색 선이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예, 환율이 지금 원화 약세죠. 환율이 지금 계속 지금 빠진 거예요. 그림 차트상으로 원화 약세. 예.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얼마였었냐면요. 1260원이었어요. 이때는.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이에요.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적자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작년이 거의 최악이었어요. 작년이. 올해는 작년보다 우리나라 경기가 좋거든요. GDP 성장률도 높게 나오고. 근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작년보다 더 낮네? 뭐가 지금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원화가 상당히 좀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아무튼, 요 하이닉스 주가하고 환율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보유 지분율을 보시면, 저 세 가지 지표를 다 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것도 제가 막, 증권사 ATTS 여기저기 다 찾아가지고, 제가 산식을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초보자분들. 자, 하이닉스는 수출 관련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원화가 약세난다게 되면 1차적으로 수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혜주겠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효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실적도 좋아지고 엔비디아 효과가 안 그래도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원화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1,300원에서 1,330원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여기서 막 찌글찌글 합니다. 이렇게. 막 찌글찌글 그렇게 안 움직이죠. 원화가 여기서 이제 약세라는 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이닉스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4월인가요? 4월부터 이제 여기 원달러 환율이
1330원에서 다시 뚝 떨어지면서 1390원까지 약세란 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하이닉스 치고 올라가죠. 다시 한번 원화가 또 약세란 되다 보니까 여기서 하이닉스가 올라갑니다. 네. 그 외인들 보유 지분이 지금 56%예요. 60% 이상까지 채우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살 만큼 샀다는 얘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요거 일단 참고하시면 좋고.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말로 쏠려버린 거예요. 삼전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대차 보시면은 그 작년에 원달러 환율이 그 1260원. 이때는 이제 워낙 강세였잖아요. 지금보다. 그때 현대차 어떻습니까? 워낙 강세된다니까 주가가 막 밀죠. 그죠? 아무래도 워낙 강세전 된다 그러면은 가격 경쟁률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기업보다도. 이 당시에는 원화보다도 이제 뭐 일본 엔화 같은 게 더 약세가 엔저 현상이 지금 계속 지속되어 12년 동안. 그러니까 도요타 주가는 막 올라가는데 현대기아차 주가는 계속 찌글찌글해서 계속 밀었죠, 오히려. 도요타 주가는 일본차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막 올라가는데. 예. 여기서 이제 예, 원화가 반등 나오고 여기서도 계속 이제 박스권을 머무는데 여기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 얘기하죠. 밸류업 정책. 그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 나왔는데 이때 또 환율도 약세 전환돼 버리죠. 원달러 환율이. 그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한 2, 3개월 동안 박스를 유지합니다. 이때 환율도 지금 계속 박스였죠. 그러면서 4월 말에 원화가 다시 한번 뚝 떨어져 버린다. 원화 약세. 여기서 또 현대차가 이거 치고 올라가죠. 최근에도 원화 약세 주면서 현대차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이제 개별 또 호재가 나왔잖아요. 현대차 그룹주가. 그래서 외인들 입장에서 이제 수급이 일로 쏠려버린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제가 그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환율량이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LG엔솔 같은 경우는 해외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원화 평가 손실까지는 안 나오. 원화 평가 아마 수익이 나올 건 발생할 겁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외의 기업들은 이제 해외에 또 설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아직은 이제 초기 성장, 산업이 성장 초기 국면이니까 올해 말까지, 내년 초까지는 설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에코프로비행 같은 경우도 뭐 3조 원 가까이 뭐 최근에 좀 찌글찌글한 게 뭐 CB 발행 좀 얘기 나오면서 어제 그제.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조금 오늘 저점 좀 깼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약간 외화 부채가 좀 있죠. 외화 부채가. 네,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조금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에 그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예, 환율과 주가를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예, 작년에 이제 원화가 강세였을 때 여기서 급등 나오고 다시 원화가 약세란 되면서 여기서 이제 포모 자금 들어오면서 일시적 급등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되밀리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지금 같이 이렇게 온 거예요. 환율하고 1년 동안 거의 이제 약간 그 중간에 어떤 뭐 재료가 나오고 뭐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환율하고 이제 동일하게 안 움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1년 동안의 큰 흐름 보게 되면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에코프로잉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MSCI 그 지수 편입 종목 되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 달 외인들의 수급이 보유 비율이 한 7% 초반까지 감소했다가 고점에서 11월부터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보니까 한 10.5%까지 지분율이 증가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빠지는데 외인들의 지분은 계속 꾸준하게, 이거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패시브 자금. 작년에 그 MSCI 편입되면서 종목당 보통 한 1조 원 가까이 지금 뭐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매수한다 봅니다. 외인들의 지분과 지금 에코프로 주가의 이 괴리율이 지금 엄청 벌어져 있죠. 그죠? 네. 뭐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던 뭐가 들어왔던 간에 외인들의 지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코프로도 이제 환율하고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위쪽 환율과 주가 흐름 보시면 자,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 6월 달에 외국인들 지분이 4.5%였어요. 한 4.5%가 안 됐습니다. 예, 주가는 이제 계속 빠지는데 외국인들 지분율은 계속 늘어나면서 1년 동안에 누적 보니까 어제까지 18.5%가 돼요. 18.5%. 그러니까 1년 만에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만은 반대로 외국인들 보유 지분은 4.5% 잡고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해요. 4배 가까이. 그래서 주가는 지금 현재 위치에 있고
외인들의 지분은 지금 18.5%. 저는 20% 넘길 거라 보거든요. 아직도 더 매수할 자금이 여력이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외인들의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특히 1년 만에 아마 3배, 4배 증가한 기업들은, 예, 일시적으로 뭐 캐즘 현상, 그 다음에 6월 달에 특히나 이제 수급 쏠림 현상, 그 다음에 유럽에서 전기차, 중국 전기차 이제 관세 부과 때문에 리튬 가격이 저점 깨면서 이제 그런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흘러내렸습니다만은, 예, 조금 놔두면 결국은 주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수급 구조에서는. 개인 투자원들께서 매수한 게 아니에요. 예, 기관 쪽도 뭐 단기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국내 기관 쪽도 연기금 빼고는. 외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농론을 많이 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 아무튼 이제 환율 영향 가장 많이 받았고. 자, 퓨처엠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왜 자꾸 이제 여러분들께 그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을 이제 많이 공개 방송에서 언급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이제 그 메이저들이 사는 종목군들은, 예, 뭐 우리가 뭐 파생시장 영향, 선물 시장, 그 파생시장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가장 크잖아요, 규모가.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영향 받더라도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결국 다 올라갑니다. 메이저들이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군들은. 뭐 그 친구들이 괜히 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여기서 11월까지 이렇게 줄었다가, 외인들 지분이 줄었다가 한 5%까지 줄었다가 지금 다시 10%까지 이렇게 늘어났어요. 거의 10%까지. 근데 주가는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계속 지금 매수를 하거든요. 작년 11월부터 실질적으로 누적 보게 되면. 이렇게 외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늘려나가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뺐다가도 결국은 또 그네들이 또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주식이란 것은 수급적으로 임자가 있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아무리 개별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고 아무 문제가 없어.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300억인데 시가총액이 막 1000억짜리도 있거든요. 코스닥 기업이. 특히 바이오 기업이요. 바이오 기업이 영업이익이 거의 10년 동안 매년 200억에서 250억이 나와요. 매년.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1200억이에요. 1200억.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그들 기업들이 왜 안 움직이냐면 임자가 없는 거예요. 임자. 모든 주식은 대형주든 중형주든 소형주든 임자가 있는 게 좋아요. 그 임자가 있는 종목군들은 좀 찌글찌글 흘러냈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더 올라가는 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주가가 보세요. 예, 요걸 현대차 같은 경우 여기서 주가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밀지 않습니까? 작년 5월부터 뭐 10월까지. 근데 여기서 외인들 지분은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죠. 일시적으로 좀 감소했다가 다시 꾸준하게 증가하잖아요. 외인들이 계속 매서 결국은 가지 않습니까, 주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란 것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임자가 있는 게 좋다, 임자.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임자가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임자가 있는 주식은 결국은 되돌린다는 얘기죠. 포스코홀딩스도 지분을 작년에 급등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외인들이 이거는 기계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급등 나왔는데 어떻게 매도 안 합니까? 기계가 자동적으로 매도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지분율이 50%인데 이게 작년 11월 달인가 4월인가요? 요때 한 25%까지 줄었다가 지금 한 28%까지 잘 늘어나고 있어요. 철강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환율 원화 약세 피해 줍니다. 원재료를 수입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1260원이면 사올 수 있는 철강 원재료를 지금은 1390원을 줘야 돼. 130원을 더 줘야 됩니다. 이런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환율을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환율이 좀 다음 분기 되게 되면 이제 강세전환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LG엔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인들 지분이 이제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가게 되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차전지 대표 종목군들 지금 전체 2차전지 업종 자체의 PER이 한 20배 초반까지, 그러니까 2년 전 가격으로 지금 해결했어요. 해결했습니다. 한 20배 안팎이거든요. 예,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너무 지금 싸다는 얘기야. 밸류에이션 매력이 증가하고 있고, 부담은 완화되고, 매력은 증가하고. 근데 2분기까지 실적 출하량 둔화로 해서 부진이 좀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제 2분기 끝났잖아요. 3분기부터는 이제 메탈 가격 하락에 의한 판가 조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뭐 EV3라든지 그다음에 에퀴녹스라든지 기아하고 GM에서 중저가 전기차 신모델을 출시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캐즘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은 전기차 가격이 비쌌거든. 근데 이제 중저가 전기차를 출시하기 때문에 아마 3분기, 4분기부터는 업황 회복이 예, 좀 빠르게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환율을 제가 이제 왜 꺾일 것인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라면 자, 우선은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워낙에 원화가 저평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환율이 올라가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2022년도 1444원 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피보나치 1400원이라는 이 자리가 마지막 저항구가 78.6입니다. 거기서 얻어맞은 거고 거기서 얻어맞고 지금 거기서 지금 또 1395 위협하죠. 만약에 1400원까지 일시적으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지수가 한번 누를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거기가 고점, 지수는 그러면서 밀리면서 거기에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1400원이 1390원이 장기 상단 저항이라는 얘기죠. 네? 작년부터 이어오는. 아시겠죠? 요거 돌파는 힘들지 않겠느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커다란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무역 가중 달러 인덱스입니다. OITP 지수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하고 무역을 하는 신흥국 19개 통화를 예, 가중 평균치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역 가중 달러 인덱스를 합니다. 이게 무역 가중 달러 인덱스 OITP 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흥 국가 중에서 1위가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이 위안화가 한 36% 영향 미치고, 그다음에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한 20% 영향 미치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한 16% 정도 영향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조금 급등 나오면 원화가 막 급등 나와버리고 원화 약세라는데 워낙에 기복이 심한 거야, 이게 막.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거의 40% 가까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워낙에, 예, 민감하게 움직여요. 근데 지금 이 OITP 지표를 보시면 코로나 때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나왔잖아요. 1차. 그래서 밀리고, 그 다음에 2022년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본격화할 때 여기서 환율이 이제 급등 나오죠. 그러니까 19개 통화가 약세란 된다는 얘기죠. 달러 대비. 여기서 두 번째 고점 나왔죠. 이번이 세 번째 여기에 떡 저항 맥점이라는 얘기죠. 전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살짝 돌파는 할 수 있어도 결국은 꺾이지 않겠느냐. 이 OITP 지표를 보게 되면 세 번째 마지막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부터 환율이 좀 완화된다 그러면 이제 약세나 된다 그러면 뭐 2차 전지 플러스 해가지고 다른 업종 같은 경우도 예, 점진적으로 반대로 이제 반등에 들어서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포스코 피칭 같은 경우는 지금 3대 투자 주체가 다 물려 있어요. 이 다 물려 있는 가운데서 절대 손절하는 거 아니다. 절대 손절하는 거 아닙니다. 내일 설령도 민다 하더라도 손절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이거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그 신용 조심하라, 신용 조심하라 했죠. 예탁금, 요것도 이제 문제란 말이지. 예? 우리가 지금 제가 헌혈해야 되는데, 제 왼팔에 주사 바늘기 꼽아가지고 오른팔에다 헌혈하는 거야, 지금. 그게 헌혈하는 겁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다는 얘기죠. 고기 예탁금은 계속 4월부터 감소하고 있는데, 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목 올라가면 이쪽 올라가면 이쪽 누르고 이쪽도 눌렀던 종목 올라오면 또 이쪽 올랐던 종목 눌러버리고 계속 이래 왔는데 예탁금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은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나 들어간다 그러면 상반기보다는 유동성 공급이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할 거예요, 시장에. 유동성 늘어나겠죠. 신용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아마 꺾일 거예요, 신용이. 그래서 신용은 다음 주까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서 쓰지 마시고 좀 조심하시고요. 예, 그리고 어제까지 종목 하락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가 1200개 종목이 이틀 연속 나왔단 말이에요. 이틀 연속. 1200개가. 그리고 지난 14일부터는 장중에 1000개 이상 종목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1200개 종목이 한 2, 3회 정도, 오늘은 이제 뭐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만 나오면 거기가 단기 이제 하락 브레이크가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는 다음 주까지 코스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코스닥도 현재 구간이 감매도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상반기 때 6월 달에 수급 쏠림 현상, 환율 때문에
중소개별주, 특히 코스닥 거래소 이유도 없이 빠졌던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독종 전략으로 특히 2차전지 마찬가지 지금까지 버티지 않습니까? 한 달만 더 버텨보세요. 예? 지금까지 버텨죠. 그렇다고 지금 뭐 반도체 들어갑니까? 다른 거 들을 게 뭐 있습니까? 한두 달 은행에 잠깐 돈 맡겨놨다 생각하시고 좀 인내하시고요. 일단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